이 강에서는요, 제가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뇌의 구조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은 이 부분을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임상에서 신경계 환자들을 되게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되게 다양해요, 여러분들. 100명의 뇌졸중 환자가 오시면 100명의 스타일이 틀려요, 여러분. 그 다음에 100명이 오셔가지고 저랑 치료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100명이 나타나는 반응이 다 틀려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우리 대뇌의 어느 부위가 손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계를 배우는 건데, 왜? 우리가 환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위에 어디에 손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구나를 여러분들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모든 것들이 이꼴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측을 하시는 것과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치료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은 기억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거냐면, 대뇌 겉질의 기능적 영역, 즉 기능적으로 어떻게 분배가 되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저랑 공부를 해 보시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은요, 대뇌 겉질은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을 하면 기능적인 부분으로 구분을 하면 여러분들 감각 영역이 있고요, 운동 영역이 있고, 이 두 가지를 연결을 해가지고 어떤 코어를 해줄 수 있는 연합 영역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자극이 들어와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눈으로 들어오거나 귀로 들어오거나 무언가 자극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영역이 있고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죠. 꽃을 봤다라고 볼게요. 되게 이쁜, 여러분들이 어떤 꽃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꽃을 봤다라고 보면 눈으로 내가 그 꽃을 봄으로 인해서 이쁘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추억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과 만났는데 이 꽃을 보면서 추억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꽃을 보면서 예를 들어 누가 선물을 해줬다, 좋은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꽃과 관련된 슬픈 추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즉 하나의 꽃을 똑같이 보지만 그거와 관련된 경험이나 추억에 따라 가지고 이 꽃을 바라보는 행동이 달라질 수 있고, 혹은 그것을 바라볼 때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즉 이때 연결해서 추억을 소환하고 경험치를 소환하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연합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그 꽃을 꺾으면 안 되겠지만 꺾는다 아니면 산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때는 어때요? 운동 영역에서 명령이 딱 내려가는 거예요. 자, 너 꽃 사러 가. 아니면 뭐 꽃을 뭐 해. 이런 식으로 즉 생각을 정리한 후에 우리가 내려보내는 것을 운동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능적으로 구분은요,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다. 즉 이 세 가지는 항상 어때요? 우리 모든 동작에 있어서 이 부분과 연결을 해서 간다. 자, 임상적으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실습을 나가시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환자가 손 치료를 하는데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컵 하나를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물컵 잡기래요. 근데 여러분들 봐요. 물컵이라는 게 한 가지만 있어요. 여러분들 머그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이컵도 있고요. 아니면 뭐예요? 안전이 큰 머그잔도 있고, 아니면 되게 이쁜 커피잔도 있고, 그쵸? 종류가 너무나도 다양하고 내가 그 당시 평상시 쓰는 컵 종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색깔의 컵을 딱 주면서 계속 이것만 시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시킬 때 오류를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실 수 있으면
이번 신경과학 개론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즉 감각적으로 정보를 다양한 가지고 있는 내 경험을 무시한 처사가 되는 거죠. 환자의 경험을.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줄 때도 다양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즉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이러한 치료 계획을 세울 때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능적 구분은요, 감각, 운동, 연합,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1900년도 초에 어떤 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브로드만 박사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봤더니 항상 똑같은 손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말을 못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뇌에도 특정한 영역이 손상받으면 똑같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봐서는 뇌는 지도가 있을 것이다. 즉 뭐예요? 구역별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을 추론을 해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해요. 즉 해부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해부 실습을 하겠죠. 그 다음에 뇌를 오픈을 해가지고요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게 뭐냐면 브로드만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영역이 현대사회, 즉 현대사에서는 뭐 현미경도 발달이 됐지만 특히 펑셔널 MRI, 즉 기능적 MRI가 발달을 하면서 과거에 브로드만 영역을 만든 브로드만 박사가 제시한 이 영역과 비교를 해봤더니 상당 부분 일치하시더라는 거죠. 상당 부분 일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브로드만 영역, 감각 영역, 즉 1, 2, 3번 영역과 그다음 1차 운동신경 4번 영역이라고 그래요. 이게 번호를 매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브로드만이. 그래서 이런 감각들, 그 다음에 시각 중추를 연결하고 브로드만 영역 17번 이 부분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전부 다 외우시는 건 아니고요.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그 부분만 외우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1차 청각 감각을 중추를 갖고 있는 브로드만 영역 41번, 42번은 정말 기가 막히게도 기능적 MRI하고 아주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전부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러한 어떤 관찰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지도를 그렸다라는 것은 브로드만 영역이 되게 멋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분의 연구가 우리의 지금 현재 신경과학에 되게 많은 부분을 도움을 주셨다라는 것도 우리 신경과학계로는 신경과학 쪽에서는 되게 높이 칭송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브로드만 영역이 이렇게 발달이 시작을 했구나.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영역이 나누어져 있구나. 많은 박사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지만 아직까지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브로드만 영역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브로드만 영역은요, 겉에서 47개 영역이 있고요, 대뇌 속질에 5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러면 토탈 몇 개가 돼요? 52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52개 영역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현대 과학에서 우리가 연구했을 때 일치하지는 않지만 특정 부위는 일치하더라. 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이 브로드만 영역에 나타나는 그림이에요. 색깔별로 여러분들이 번호를 매기실 건데 한번 색깔을 한번 보시고 이제 그림을 보시고 저랑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우선은 이 그림을 먼저 그림을 그리시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저랑 번호를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기가 1번, 여기가 3번,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그 다음에 여기는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6번이 돼요. 옆에 바로 옆에 있어요. 4번 바로 옆에. 그 다음 5번은 어디로 가 있냐면은 이 2번 바로 옆에가 5번이 되고요. 그 다음 그 바로 옆에가 7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옆에는 19번이 되고요. 여기가 18번, 여기가 17번. 자, 이 부위는 뭐가 관련되냐면 시각과 관련이 되고요. 3번부터 7번까지는 우리는 감각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4번부터 6번은 우리가 운동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8번. 그림 따라오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9번. 그 다음에 여기가 10번. 그 다음에 여기가 11번. 그 다음에 여기가 45번, 여기 44번, 여기가 46번, 여기가 47번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뭘 보셨냐면 우리 청각 부분이 있었죠. 청각 부분은 여기가 41번, 여기가 4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가 43번. 그 다음에 여기가 40번. 그 다음에 여기가 39번. 그 다음에 여기가 37번. 그 다음에 여기가 22번, 21번, 20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8번이에요.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냥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면 외우기도 쉬울 텐데, 그쵸? 그런데 제가 아까 운동, 감각, 시각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계속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되게 좋은 부위세요. 자, 그 다음에 안쪽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11번, 여기가 12번, 여기가 10번, 여기가 9번, 여기가 뭐겠어요? 8번, 여기 6번, 바로 옆에가 4번, 그 다음에 3, 1, 2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5번, 여기가 7번, 31번, 23번, 여기가 24번, 32번, 여기가 25번이 되고요. 여기는 34번이 되고, 여기 38번, 여기가 28번, 그 다음에 36번, 20번, 37번, 19, 18, 17이 되고요. 여기가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거예요. 18, 같은 거예요. 19.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 아, 브로드만이 이렇게 영역을 나누었구나. 우리 복잡하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능을 그 당시에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이 대단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걸 토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신경과학이 발달하고 있다라는 거 대단한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 다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1차 운동 영역. 운동 영역을 먼저 공부를 하실 건데 1차 운동 영역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계속 여기 운동 담당하는 곳이에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선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하나 기억해서 소환을 한번 해볼게요. 대뇌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중간에 대뇌 그림을 그릴 때 중간에 선이 깊게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중심고랑 기억나요? 중심고랑 앞쪽에는 중심 앞고랑 그 다음에 중심 뒷고랑인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심 앞이랑 뒤에는 중심 뒤이랑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여기 해당하는 부분이 1차 운동 영역, 즉 중심이랑 앞. 자, 중심 앞 2랑에 해당하는 부위예요. 여기가 브로드만 영역 4번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우리 그림 색깔 보면서 우리 숫자를 넣었잖아요. 4번을 보시면 그 위치가 되시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부위는 우리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 브로드만 영역의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운동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여기가 손상을 받게 되면 여러분 운동 역량이 내려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모든 수위 운동, 즉 우리가 콜덱스가 일을 시켜서 우리가 움직임을, 즉 우리가 운동을요 수위적 운동과 불수위적 운동이라고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수위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식적으로 우리가 관여하는 운동. 예를 들어서 내가 컵을 잡기, 글씨 쓰기, 달리기 이런 것들은 수위적인 운동이에요. 즉 대뇌가 관여하고 있는 운동을 우리가 수위 운동. 그럼 불수위적 운동은 뭐가 될까? 심장, 그다음 내장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대뇌가 야 너 심장 뛰어, 심장 멈춰 이런다고 해서 심장이 멈추고 뛰고 그래요? 아니죠. 이런 것들을 불수위적 운동, 즉 대뇌가 관여할 수 없는 부위. 운동은 우리가 불수위 운동, 그 다음에 대뇌가 관여하는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위 운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 물리치료 쪽으로 들어가면 이 환자는 수위 운동이 안 돼요 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뭐냐면 대뇌가 운동에 관여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어디 있어요? 이제 알겠죠?
중심막이랑 아까 제가 설명을 먼저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른쪽 뇌하고 왼쪽 뇌, 즉 오른쪽 뇌하고 왼쪽 뇌가 손상받은 거에 따라서 오른쪽 뇌가 손상받으면 왼쪽이 마비가 오고 왼쪽 뇌가 손상을 받으면 오른쪽에 마비가 온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나 혹은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여기가 왜 그러냐면 이 1차 운동 영역에서 정보를 만들어서요 반대쪽으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특히 이 부위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손하고 입, 특히 얼굴 부분에서 입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요, 이 손은 이 영역이 손상받으면 거의 손상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하지만 보행은 좀 달라요. 즉 발이 움직이거나 우리가 보행은 여기서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보행은 보다 더 자율적으로 운동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어요. 어디 쪽에 많이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냐면 척수 레벨에서 그 부분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죠. 왜냐면 대뇌가 관심 갖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뇌가 일을 좀 분산시켜요. 척수 레벨 너네가 좀 해. 나는 이거 이것을 내가 담당을 할게. 그래서 대뇌가 특히 손과 관련된 정보를 아주 많이 간섭을 하게 돼요. 대뇌는 손 기능과 특히 입 모양의 입의 기능, 말이죠. 말과 관련된 부분을 되게 많이 관여를 하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예전에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 세상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여러분. 이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큰 오류를 발생을 했냐면 어떤 환자가 말은 못하는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오른쪽 마비 환자 같은 경우는 왼쪽 뇌가 손상을 받은 경우죠. 이런 경우는 언어 영역에 더 많이 손상을 받아서 언어 장애가 오는데 이 사람은 리듬과 관련된 장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릴 때 많이 배웠던 노래 중에는 나의 살던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해요. 근데 오른쪽 마비 환자는 어떠냐면 나의 살던 고향은 이렇게 부르는 게 나의 살던 이렇게 부르는데 왼쪽 마비 환자, 즉 오른쪽 손해를 받으신 분은요, 왼쪽 마비 환자는 나의 살던 리듬을 탈 수 없어요. 어때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왼쪽 마비 환자는 말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오른쪽 마비 환자는 언어 장애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뭘 말을 하고 싶은데 가다 멈춰. 있잖아. 그거 이런 식으로 말의 연속성이나 단어가 바로바로 떠올려서 내가 입으로 내뱉는 이런 기능들이 되게 많이 소실해요. 우리가 이것을 언어 장애라고 하는데 이것처럼 반대편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대뇌 역할이 오른쪽과 왼쪽의 역할이 조금씩 다른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영상이었던 거죠. 그 프로를 보고 제가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왜 자꾸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봐도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 특히 하반신 쪽 말고 상지 여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1차 운동 영역은 손하고 입에 특히 얼굴 부분에서도 입 부분에 언어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관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되게 섬세한 동작, 손의 섬세한 동작이 여기서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부분을요, 다 커팅을 해서 봤더니 제가 이제까지 설명했던 부분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 여기 딱 중간으로 나누어 가지고요. 여기는 감각, 여기는 운동이 되는데요. 자, 여기 손, 입, 특히 얼굴에서도 이 부분을 관여를 하고 있다.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뒤쪽에 있는 위랑에서는 중심대 위랑에서도 마찬가지로 감각과 관련해서 특히 손, 입에서 들어오는 감각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감각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안쪽에서부터 다리부터 올라와서 뒤로는 얼굴까지 간다라는 거. 이 순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펜필더 박사가
우리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보여준 그림이 다음과 같아요. 되게 못생겼어요. 그쵸? 그래서 대뇌는요, 여러분, 얼굴이 이쁘고, 날씬하고 뚱뚱하고 별로 관심 없어요. 이 사람이 주로 어디서 정보를 많이 받아오고, 어느 부위의 운동에 관심을 많이 내보내는지 더 관심이 있다 보시면 되세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신경과학자 한 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혹시 ET 알아요? ET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고 했던 과자가 있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현대인들은요, 주로 앉아있죠. 저도 지금 앉아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앉아있는 모습에서 여러분들 상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선 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쵸? 그 다음에 엉덩이가 펑펑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 뭘 하냐면 맨날 핏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손가락을 맨날 쓰는 거죠. 그쵸? 그리고 요거만 해요. 과거에는 그래도 이거라도 했죠. 그런데 요즘은 요것만 해요. 그쵸? 드래그 하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많은 정보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눈이 발달을 하고 그 눈으로 들어온 정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 뇌가 크게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맨날 앉아서 말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이 커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뭔데 그랬어요? 드래그만 한다 그랬죠. 두 번째 손가락이 커지고, 배는 나오고 엉덩이가 커진, 자, 팔다리는 얇아진 형상을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눈이 있고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입이 이렇게 있고, 그쵸? 눈 여기 있겠네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이제까지 설명했던 것을. 자, 머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입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내려와서 되게 날씬해요. 배가 나와서 엉덩이가 있고, 팔다리는 얇고. 근데 손가락 하나는 길고. 어때요? ET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양이 될 수 있다. 즉,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과 운동을 여러분 상상을 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를 펜비터 박사의 소인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림이라고 하면 돼요. 이 그림의 특징을 보시면 몸은 되게 감각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얇아요. 하지만 손하고 얼굴, 특히 입, 이 부분 어때요? 되게 크죠? 이것에서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는 것은, 여기서는 어때요? 인간에서 감각 중에서 손, 그 다음에 얼굴은 이 대뇌가 아주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구나. 여기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이 그림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세요. 즉, 여러분, 이 손에서 들어오는 정보는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손은 여러분은 우리가 제2의 눈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좀 시간을 할애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임상에서 여기 이 부분 제일 중요하게 많이 적용이 되실 거예요. 자,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없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손으로 들어오는 정보예요. 우리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눈을 감고요, 어떤 물건을 찾을 때 발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물론 찾을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손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게 펜인지, 이게 노트북인지, 혹은 이게 책인지,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린 손으로 다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은 제2의 눈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센서가 발달이 되어져 있냐면, 쉽게 생각하면 여기 조금만 뭐 박히면 되게 신경 많이 쓰이시죠. 하지만 등이나 발이나 종아리 같은 데는 웬만큼 다쳐서 아프네 말거나, 혹은 나중에 내가 어디서 긁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모든 몸의 감각이, 우리 몸의 감각이 동일하지 않고, 특히 여기 입, 손에 발달이 되어져 있고, 이 입하고 손이 뭐예요? 운동성도 가장 많이 발달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운동 1차 영역이 이런 부분이었다 그러면, 이것을 계획하는 영역이 또 나누어져 있어요. 되게 세분화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세분화는요, 여러분들 신기할 정도로
너무 잘 나누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운동 영역 중에서 특히 계획, 운동과 관련된 계획을 하는 영역은 어떤 부위가 있냐면 브로드만 영역 6번, 그 다음에 9번, 10번, 12번, 그 다음에 44번, 45번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44번과 45번에 있는 이 브로카 영역은요, 여러분들 별표를 해 두셔야 되세요. 왜냐면 이 부분은 언어 영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말을 하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하고 제가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영상을 듣고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혼자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쓸 때 이 입에서 말을 형성을 해서 입으로 밖으로 내보낼 때 쓰는 영역이 45번, 45번. 특히 우리가 이 영역을 뭐라고 하냐면 브로카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운동압 영역은요, 여러분 6번이고요. 중심압이랑 앞에 있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여기가 4번이고 여기가 6번이라고 했던 거 여러분들 앞부분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특히 뭐를 하냐면은 무의식적인 운동이나 긴장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운동 영역은 실행을 큐를 시키고 수유적인 운동을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학습을 통해서 이게 내 몸에 배이고 나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글을 쓰는데요, 습관적으로 귀를 이렇게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무의식적인 동작이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공부를 할 때 아주 습관적으로 뭐 하냐면 발을 이렇게 다 걸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걸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집중을 할 때 제가 습관적으로 옆에다가 컵을 하나 놔두고 있는데 계속 마시고 있어요. 근데 내가 뭘 마시고 있는지 모를 때가 가끔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마시는 거거든요. 무의식적인, 즉 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걸 실행을 할 때 옆에서 뭔가를 하는, 아니면 제가 운전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또 뭘 하고 있냐면 딱 옆으로 기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기대는 걸 내가 내 기대야지 하고 해서 기대는 것이 아니고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기대는 거죠. 이 동작은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관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는요, 줄무늬체, 적색해, 흑색질에서 시작하는 섬유들과 연접하여서 박과 피라드 미드기를 형성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여기 줄무늬체, 적색해, 그 다음에 흑색질은 여기는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냐면, 여러분 바다핵과 우리가 중간핵에 연관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즉 내줄기, 중간핵가 어디서 내줄기죠. 내줄기가 바다핵에서 정보를 이렇게 받아와서 피라미드 영역에서 출력을 이렇게 내려보내는, 그런데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마 앞 영역은 뭐냐면 브로드만 영역에서 9번, 10번, 12번이 되는데 이 앞부분이 되겠죠.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인간에서 특히 발달되어져 있는데 판단, 예견, 고의, 정신기능, 이거 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런 부분이 운동 조절에 관여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있어가지고 이게 해야 되지 말아야 될지 할 때가 있죠. 이때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관여한 거예요. 특히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할 때 그냥 머리에서 계산해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경험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것을 우리가 예측하거나, 그 다음 판결, 그 다음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하고 걸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손을 잡게 되죠. 이 손을 잡게 하는 정서적으로 내가 이 사람하고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손을 싹 피해요. 왜요? 정서적으로 이 사람하고 교감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손을 딱 피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행동을 어디서 관여를 해준다? 이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주고 예측을 해주고 감정 조절을 해서 어떤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되게 수줍어요. 나는 못해요. 그러면 동작이 어때요? 되게 움츠러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손 피세요 하면 어떤 사람은 쳐요.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어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행동들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부분은 마루여, 뒤통수여, 관절 받고 둘레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시죠? 둘레개에서는 간단하게 우리 감정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하고 연결이 돼서 밀접하게 연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즉 관여를 하고 있다. 동작에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 되게 무서운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심리적으로 공포를 느끼게 되면 온몸이 긴장도가 탁 올라가요. 그래서 언제든지 뛰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음악이 되게 조용하고 그 다음에 바닷가가 보이고 비치에 앉아서 내가 어떤 명상을 한다. 그러면 근육이 어디에서 쫙 늘어나져요. 즉 이완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어떤 동작에 영향을 미친다. 제가 예들을 많이 들어드렸는데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치료할 때도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톤이 되게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 치료를 할 때는요. 목소리가 커져야 돼요. 자, 누구누구님 이거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 톤이 올라가. 이 청각에 의해서 내 톤을 업시키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되게 민감한 사람이에요. 아주 작은 소리에도 강직이 일어나고 이런 분들이 그런 분한테 큰 소리를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특히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있어요. 내성마비 아이가 있는데 강직성이 사지마비형인 거죠. 이러고 있는 아이한테 야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딱 감싸 안아서 부드럽게 해주면서 누구야 이거는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해주고 이 감각은 뭐야 이건 나쁜 감각 아니야. 감각도 되게 부드럽게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아이가 강직이 일어나지 않은 선에서 뭔가를 동작을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도 어때요? 여기서 이러한 베이스를 깔고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의 목표를 결정, 수행하고 방법을 계획하고 제가 이제까지 설명했던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고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다 여기서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동작을 하나 만드는데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너 해. 가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또 하나가 본능적인 사람들은 이 과정이 줄어 있어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성적인 사람은 이 과정이 길어요. 그래서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과 행동이 앞서지 않고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본능적인 사람, 그 다음에 이성적인 사람 이런 표현들을 쓰는 이유가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느냐, 즉 경험이 있느냐 그런 경험이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도 많이 발달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가장 많이 발달한 부위가 이 부위라고 얘기하는 게 이러한 어떤 행동의 절제나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브로카 영역 아까 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주 많이 중요하고요. 우성, 도미넌트 사이라는 건 내가 더 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우성이라고 하는데 그 부위에 운동압 영역 아래에 있는 부분의 존재를 하고요. 제가 이 부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말을 하는 동안 입 모양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는 해도 아버지 이렇게 못하는 이런 사람들 아니면 내가 컵을 마시고 싶다. 즉 컵으로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이거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언어 실조증이라고 하는데 특히 운동성 언어 실조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어 장애가 있는 분들이죠. 특히 이런 분들이 어디 손상을 많이 받느냐면 이 브로카 영역이 손상을 많이 받고요.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관여하는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손상을 받으면 어떤 손상을 받는다고? 운동성 언어 실조증이 생겨요.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언어가 운동성 언어 실조증이 있다라는 것은 감각성 언어 실조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또 다른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감각적으로 문제가 된 감각 언어 실조증은요, 말을 듣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꼭 사오정 같이. 자, 누구누구님 어디 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나 집에 갈래. 뭐 들어야 돼요? 라고 하면 나 걸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분들은요, 말은 해요. 되게 말은 자유자재를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즉 상황과 맞지 않은 언어를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감각 언어 실조증. 근데 말은 이해를 다 해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하지만 말을 할 수가 없는 분들은 운동성 언어 실조증. 이 두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슬프죠. 이 부분은 뭐냐면 이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와 언어, 운동성을 담당하는 부위의 연결, 연합, 선유에서 손상을 받아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하지 못하는 부분, 혹은 이 두 부분이 손상을 받는, 즉 두 부위가 손상을 받아서 전 언어 실조증이라고 하는데, 제가 임상에서 이 부분이 다 손상받은 분을 뵙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주로 언어 실조증에서도 특히 운동성 언어 실조증이 손상받는 분들이 대다수였고, 감각성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임상에서 이렇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